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젖소부터 전투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재산을 합하면 1경 3,818조, 개인 순자산의 75%가 부동산에만 묶여있는 건 왜일까? 국민 대차 대조표로 알아보는 대한민국의 국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국민 대차 대조표 통계를 통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부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별로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1년 전에 비해 한국의 전체 자산이 741조 5천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같은 증가를 이끈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대차 대조표를 보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돼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 비중이 훨씬 높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개인이든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기업이든 직원 수가 수십만 명이 넘는 글로벌 기업이든 그 규모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일하면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만큼을 저축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디다 얼마의 돈을 쓸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집이나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처럼 큰 돈이 들어갈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가 매년마다 국가 전체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를 조사하는 방식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1968년부터 1997년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하던 국부조사를 2007년부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덕분에 1년이 지날 때마다 늘어나는 국부의 규모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2018년 현재와 같은 국민 대차 대조표 방식이 도입된 건 2014년부터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차 대조표처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모든 자산과 부채, 자본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턴 국민 대차 대조표에는 어떤 내용과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이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집과 땅 같은 부동산의 가격을 구합니다. 경제 용어로는 실물 자산이라고 불리는 자산들입니다. 여기에 현금과 은행 예금, 은행 적금, 보유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을 더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산이라고 말할 때는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남에게 빌린 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을 더한 금액에서 은행 등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 금융 부채를 빼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가족이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부의 크기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모든 건축물과 토지, 자동차와 같은 운송장비, 도로, 철도, 다리와 같은 구축물, 공장에 있는 기계류, 지식재산권과 같은 비금융 자산,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를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정부, 기업, 가게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을 더한 뒤 금융 부채를 빼면 됩니다. 이 값이 해당 연도에 한국이 갖고 있는 국부의 크기가 됩니다. 방금은 국민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간추려서 설명드렸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국민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국민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설명 자료를 찾아보니 젖소, 말, 꿀벌 같은 축산물부터 시작해서 국군이 갖고 있는 해군 상륙, 기동타격 무기 시스템, 그리고 고령토 같은 광물, 주식과
각종 금융 파생 상품에 이르기까지 계산해야 하는 세부 자산의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렇듯 매년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국부를 조사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소득이 어떻게 부로 축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이제부터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2018년 10월 기준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국민 대차 대조표 통계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국부, 그러니까 국민 순자산은 1경 3,817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인 2016년보다 741조 5천억 원, 비율로는 5.7%가량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 국민 순자산은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명목 GDP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를 아주 쉽게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그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연봉의 8배인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국부가 741조 원가량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덕분입니다. 토지 가격은 전년보다 461조 9천억 원이 올라 6.6%가 올랐고요. 건물 가격은 279조 6천억 원이 증가해 1년 전보다 6.5%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뤄져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 가격이 상승한 게 이 같은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1경 3,817조 원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큰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들어도 얼마나 큰 액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오늘 방송에선 국민 대차 대조표의 여러 내용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만 떼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대차 대조표는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별로 자산을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재산을 하나로 더한 값만 보고는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 대차 대조표에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크게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이렇게 나뉩니다.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을 말하고요. 금융법인은 은행과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비금융법인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들을 모두 칭하는 말입니다. 경제학에서 개인을 뜻하는 가계는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닌 단체와 함께 가계 및 비영리단체라는 항목으로 묶여서 분류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기준 한국의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갖고 있는 순자산을 모두 합하면 8,062조 6,500억 원이 됩니다. 매년 국민 대차 대조표가 발표된 다음 날이면 언론에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요. 2017년 국민 대차 대조표 기준으로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은 3억 8,867만 원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갖고 있는 순자산이 3억 8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적은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가구당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모든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갖고 있는 순자산은 8,062조 여원입니다. 이를 2017년 추계인구 5,144만여 명으로 나누면 일단 1인당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 사람당 1억 5,672만 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1인당 순자산을 구한 다음에 2017년 기준 한국의 평균 가구 원수인 2.48명을 곱하면 3억 8,867만 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평균 가구 원수라는 말의 뜻은 한국 가구들의 평균적인 구성원 수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까지 높아져서 평균 가구 원수가 2.4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 부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은 2018년 기준 약 23조 원인데요. 이 금액은 평균 자산 3억 8천만 원씩을 갖고 있는 약 6만 가구의 재산과 맞먹는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통계청, 언론에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하고 이를 기사로 쓰는 건 평균값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계가 갖고 있는 순자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동산이 전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은행 등에서 빌린 금융부채를 빼고 순자산만을 계산할 경우 한국 가계의 순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4%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은 대부분 집과 땅 같은 부동산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균적인 한국 가구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4분의 3은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순자산에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미국의 가계 순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4.8%에 불과했고요. 일본은 43.3%, 영국은 57.5%, 캐나다는 57%였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가 이 비중이 74.3%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도 60% 중후반대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한국 가구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선 전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통계에 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에 전세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전세자금은 금융자산이라기보다는 실물자산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전셋집에 사는 대가로 담보로 잡혀있는 돈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거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실물자산인 전세보증금을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자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세부 결과를 분석해보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전체 가계 순자산의 75%가량을 차지하는 모습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부동산 정책이 정권의 운명을 가릴 정도로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국민들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집 한 채에 묶여 있으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한 가족이 갖고 있는 전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젖소부터 전투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재산을 합하면 1경 3818조, 개인 순자산의 75%가 부동산에만 묶여있는 건 왜 그럴까? 국민 대차대조표로 알아보는 대한민국의 국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부동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